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KT에 근무하고 있는 이성호라고 합니다. KT는 지금 한 14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 계속 해왔던 일은 이제 연구소에서 한 5년을 있었고, 그다음부터는 약간 기획부서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플랫폼 기획 및 개발 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기술 개발 쪽인데, 기술 개발도 사실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R&D 프로젝트 관리서부터 굉장히 많은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그 중에서도 이제 뉴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신제품 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순서는 이렇게 4개의 챕터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신제품이 왜 중요한지는 사실은 뭐 이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제품은 기업에게 경쟁 우위를 창출해주는 그런 중요한 요소죠. 여기 나와 있는 애플의 사례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고, 저 역시 통신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애플로 인해서 통신업계가 얼마큼 어려움을 겪고 사실은 흥했는지, 사실은 통신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애플은 되게 고마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측면,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서비스 측면은 굉장히 좀 안 좋았지만 데이터라는 그런 시장을 넓혀줬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한편으로는 애증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존재인데요. 정말 그 애플의 사례 하나만을 보더라도 신제품 하나가 얼마나 기업에게 큰 파괴력을 낳을 수 있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는 한편 기업의 R&D는 반드시 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타낸 지금 제록스 팔로알토의 그 센터의 사례인데요. 이 제록스 팔로알토는 사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술들의 원천을 사실 개발한 그런 연구센터입니다. 제록스인데 이더넷, 그 다음에 GUI, 퍼스널 워크스테이션, 그 다음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지금 보면 굉장히 여러분이 친숙하지만 그럼 제록스가 저 분야에서 지금 세계 최고냐? 아니죠. 그러니까 제록스는 사실은 모든 건 다 만들어 놓고서 막상 자기는 전혀 저것과 관계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볼 때 기업의 R&D는 반드시 이익을 창출해야지 기업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뭐 정말 좋은 의미에서 보면 사회 공헌 정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것도 분명 뜻 깊은 일이긴 하지만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아영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혹시, 예. 이걸 근데 어떻게 아시는지 제가 좀 신기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굉장히 오래된 그 제품인데요.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굉장히 잘 분석도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소니의 사례가 사실 오늘 가져오신 예도 굉장히 많던데, 소니야말로 어떻게 보면 기술 최고 지상주였었죠. 정말 기술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앞서 얘기했던 제록스와 같은 회사인데, 근데 사실은 전혀 고객의 니즈와는 맞지 않았고 자기 혼자 독불장군 형태였었죠. 이 사실은 지능형 로봇인 이것도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홍보는 대단했지만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제품이죠. 현재로서는. 저번에 가지고 있는 사람, 유복한 사람. 정말 유복해야 됩니다. 정말 유복한 사람. 예. 없구나. 근데 이 아이보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이 아이보에 대한 평가가 참 갈리는 것 같아요. 예. 아주 혁신적이라는 사실은 평가가 굉장히 지배적이었었고요. 그 당시로서는.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이라는 평가였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고객 입장에서 보면 한 번 정도 사고는 싶다는 거였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게 한참 된 것 같은데요. 이승환 집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이 제품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사지도 못하는 이 제품이. 예. 굉장히 사실은 혁명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시장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뭐 여기도 나왔지만 $1,900죠. 그때 당시 $1,900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건 그냥 장난감이었습니다. 장난감 하나에 $1,900 정도 살 정도면 정말 유복하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이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 사례와도 마찬가지지만 뒤에도 사실 이 사례가 동의 비슷한 걸 내주셨던데요. 삼성에서 스마트폰 갤럭시 빔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저거는 빔 프로젝트를 쓸 수 있는 건데, 저 앞에 보이시는 저걸 통해서 이제 빔을 그냥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걸 통해서 그때 많이 광고를 했던 건 비즈니스맨들은 이제 그런 빔 프로젝터 달고 다닐 필요 없이 핸드폰을 딱 놓고 딱 누르는 순간 빔이 앞에서 펼치면서 여러분의 그런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컨셉이었는데 아무도 사실 사용하지 않았죠. 저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아마 한 몇 분 정도가 저걸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한편은 또 한경이 스팀 청소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건 정말 그 스팀 청소기라는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를 만들어낼 정도로 새로운 어떤 시장의 바람을 일으켰고 현재도 정말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2012년 생활가전 기업 국내 인지도 3위를 달성할 정도니까요. 그렇던 것처럼 시장이 아무리 좋은 기술이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시장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제품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과제를 내신 분 중에도 3분이 똑같은 걸 하셨더라고요. 네, LG 오티머스 3D. 예. 이거 혹시 진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저도 이 제품을 보는 순간 LG가 이제 갈 때까지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이걸 3D도 잘 안 하는 바람에 이걸 핸드폰에 적용시켜? 사실 전혀 어불성설이었던 거죠. 사실 그때 당시 LG로서는 굉장히 좀 다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백그라운드 얘기인데요. 그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계속 나올 때 애플이 이제 스마트폰을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이라든지 LG, 그 다음에 지금은 사라진 노키아가 전부 다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삼성은 그냥 계속 꾸준히 만들고 있었고 LG 같은 경우는 모 컨설팅사의 도움을 받아서 향후 전망을 했는데 스마트폰은 아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기업 전체적으로 약간 스마트폰에 대한 투자를 많이 좀 게을리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애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다급해진 거죠.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쟁력이라는 3D라는 그런 거를 저기다 그냥 어떻게 보면 억지로 좀 접목을 시킨 거죠. 내놓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놨지만 역시나 시장에서 전혀 아무 반응도 없었죠. 저런 게 있었다는 것조차 지금은 정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시장에서의 신제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 사례에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진짜 실제적으로 통계나 이런 어떤 수치적인 걸로 정말 신제품이 중요하느냐 아니면 그게 얼마나 어렵느냐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장에 보시면 이건 산업별 R&D의 지출입니다. 물론 1999년에 이뤄진 거라서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거의 매출액의 10% 이상씩을 사실 이런 R&D에 지금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가 20조 정도 1년에 벌고 있거든요. 물론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참 세간의 지탄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1년에 20조씩이나 매출을 달성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조 매출 중에 10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조입니다. 물론 저희 회사가 저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지만 2조라고 생각하시면 2조라는 순수한 비용을 신제품 개발에 쏟아붓는다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그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신제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재밌는 거는 식품 같은 곳에는 거의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저건 또 한편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핫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야들, 컴퓨터나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얼마나 신제품에 열을 올리고 있는지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997년도에 한번 조사를 했던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제품이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 건을 한번 정량적으로 나온 건데 3,000개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중에서 125개가 채택이 되는 거고 그 125개 중에 한 4개 정도가 실제로는 제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한 1.7개가 시장에 나오는 것이고 그 중에서 1개가 마켓 석세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마켓 석세스는 아니고요. 그냥 마켓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00개 중에 1개가 나온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정말 끔찍한 일이죠. 사람들 입장에서 끔찍한 일인데 이만큼 사실 신제품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칩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만큼 사실은 애플과 같이 제대로 된 하나를 만들어내면 시장에서 그 누구도 넘지 못할 그런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기업을 한편 어렵게 하는 건 제품의 생명주기가 계속 짧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50년 전과 현재를 비교해보면 비교 대상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약품 같은 경우는 25년. 저에게는 하나 제대로 개발하면 25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난감 같은 경우 10몇 년이죠. 근데 현재는
10년을 넘어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1, 2년 안에, 도구 같은 것도 1, 2년 안에 전부 다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1, 2년 안에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지 않으면 사실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애플은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딱 하나씩 내놓고 있죠. 근데 삼성은 한 달에 1년에 과연 몇 개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요즘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예전에 피처폰 시절 때를 생각해. 피처폰 아시나요? 참?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피처폰 시대 때는 1년에 몇십 개의 단말을 내놨었습니다. 종류별로.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또 하나의 통계인데 산업별 신제품의 영향력은 이렇게 정말 10%를 넘어갈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 신제품의 매출 및 수익 비율입니다. 신제품이 차지하는 그 매출에서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위 20%, 평균 하위 20%라는 얘기는 정말 잘하는 기업 20%와 중간 기업, 그 다음에 하위 20%를 얘기합니다. 상위 높은 기업들은 거의 신제품의 비율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게 한 40%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하위 기업은 10%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얘기는 정말 신제품 개발이 어렵다는 얘기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저렇게 신제품을 많이 만들고 하는 기업들이면 정말 잘 만들기도 할 텐데 그러면 그거 하나 가지고 사실 좀 오래 먹고 살고도 싶을 텐데 그렇지 않고 걔들은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사실 한편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뒤에 또 생각은 하겠지만 그러면 아니 누구는 40%씩이나 할 수 있고 누구는 28%고 누구는 9%인데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다음에 또 바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그렇게 신제품이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정말 만만치 않은 제품 개발인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제품 개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정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새로운 것이라 느끼는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새로운 것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새롭다거나 기능이 새롭다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새롭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NPD 이런 것들은 결국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나 절차, 방법 같은 것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제품을 개발하는 프로세스는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정말 컨셉츄얼한 건데요. 기회를 잡고 그다음에 컨셉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프로세스를 디자인하고 실제로 제품 상용화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프로세스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만들면 그 프로토타입을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세스라는 것은 사실 꼭 있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 부분입니다. 이 프로세스가 근데 사실 근데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된 얘기긴 하지만 제가 듣기로 한 5, 6년 전에 들은 얘기지만 삼성에서 신제품 단말기 새로운 게 하나 생겼을 때 그 단말기를 제조하기 위한 이 라인 하나를 구성하는데 최소 10억이 든다고 했었거든요. 물론 10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돈이지만 그 단말기가 매번 나올 때마다 그 정도의 돈이 그냥 고정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잘하든 못했던 간에. 그 얘기는 사실 그런 것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사실 패러럴하게 진행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것이 병행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구글 다들 아시죠? 예. 그리고 구글이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것도 혹시 아시나요? 예. 무인 운전하는 자동차를 만들었죠. 미국에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몇백 시간인가요? 이미 시험 운전을 끝내서 정식적으로 인가가 됐다고 저도 얼핏 들었었는데 그 구글의 자동차를 얼핏 만드는 과정을 앞서 말씀드렸던 과정에 한번 담아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이 자동차를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걸 알고 있는데 자동차의 어떤 기능이 더 좋아지게 되면 뭔가가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좋은 일일 것이다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무인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 나왔습니다. 사실 무인 자동차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런 걸 왜 하나 싶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은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굉장히 고령자들이 많죠. 그리고 고령자들도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워낙 머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령자들이 뭔가 운전을 안전하게 운전을 하려면 누가 운전을 대신 해주던지 아니면 교통 시스템이 정말 발달되던지 아니면 이런 장비가 필요한 것이죠. 이게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노인이 누구를 치었대더라.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노인 중에 뭐 50%, 60%가 사실은 신호등 색깔도 제대로 구분을 못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요. 사실은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또 달리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이슈인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고안을 한 거죠. 뭐 옆에 바퀴에다 센스를 달고 앞에다가는 거리 측정하는 기기를 달고 위에는 레이더를 달고 그 다음에 저런 중간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박스 같은 장비를 달아서 저런 것들 통해서 주변을 다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측정하고 하는 것들인 거죠. 허무맹랑한 얘기 같기도 하고 구글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상당 부분의 기술들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외국과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 벤츠에 이번에 그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주행 거리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주행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은 이미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는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저런 센스를 달아서 하는 것들이 결코 좀 먼 얘기도 아닌 거고 구글만의 얘기는 아닌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컨셉을 잡고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디자인을 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정말 구글의 대단한 면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센서만 많이 달아놓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 정보들을 얼마나 잘 조합하고 실시간으로 잘 처리해서 그 상황에 맞게끔 판단을 하냐가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을 구글이 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프로덕트를 만들어 보고 그 맞는 것에 끝나느냐? 아니죠. 그 다음에 정말 해봐야 되는 거죠. 정말 해보고 점검해보고 수만 시간을 거리에서 한번 돌려보고 하는 형태로 해서 마지막으로 인증을 받는 뭐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간단한 프로세스 같지만 사실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뭐 저희 회사의 약간의 사례를 잠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모든 제품이 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 네 가지 절차만 따르면 그냥 다 성공할까요? 저렇게 따랐으면 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하위 20% 기업과 상위 20%의 기업이 왜 생겨날까요? 저렇게만 하면 되는데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유가 뭐 이유는 아니지만 여기에 또 다른 어려운 거라는 걸 나타낸 거에 있습니다. 보시면 각각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디어 같은 건 그냥 물론 아이디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사실 오히려 과정보다도 아이디어를 더 중요하게도 생각하는데요. 아이디어에 한 주가 걸리고 하나에 $100라면 뭐 저거 100개 만들고 200개 만드는 거에 큰 부담이 없겠죠. 근데 과정을 걸칠수록 들어가는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개월 수도 어마어마합니다. 사전조사 정도에서 끝나면 한 달 반 정도의 시간만 버리면 됩니다. 근데 프로토타입 개발하고 시험 공장하고 나면 1년이 휙 지나가죠. 그러면 저때 봤는데 딱 내놨는데 이 제품이 아니다 싶으면 저거를 그만둘 수 있을까요? 사실 힘듭니다. 그냥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만 이미 썼고요. 사실 기업들의 많은 문제가 저렇게 가면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오노 회사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요. 오노는 저런 걸 중간에 막을 수도 있어요. 저렇게 될 경우에 막을 수도 있겠죠. 야, 아니다 싶으면 오노가 막고 그 책임을 자기가 지면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사실은 그런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냥 중간에 막아주지 않으면 끝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보면 프로젝트 중단율을 보면 이렇게 프로젝트 중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잘하는 회사도 50%를 밑도는 정도로 프로젝트가 중단이 돼버립니다. 뭐 잘하는 하위 같은 경우 10%로 되지 않죠. 실패율 역시도 굉장히 높습니다. 프로젝트 성공률은 저렇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프로젝트 성공률이라는 게
여기서 좀 아셔야 될 게 프로젝트 성공률이라는 게 저게 했을 때 시장에 냈을 때 정말 혁신적인 뭔가 제품을 만들어냈다는 게 아닙니다. 저거는 그냥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났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되고 안 되고는 또 다른 얘기인 거죠. 저희가 아까 전에 소니 로봇을 얘기하고 LG 갤럭시 옵티머를 얘기했지만 저희가 뭐라고는 했지만 사실 걔는 최소한 이거 단계는 다 거친 애입니다. 아이디어 출시 기간도 이렇게 굉장히 짧죠. 길기도 하고요. 예산 준수율도 굉장히 다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 그 프로젝트가 늘어나면 돈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 예산을 봐서도 상위 부서와 상위 그 회사들과 하위 회사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럼 저런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나타날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요소일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앞에 것을 다 종합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코스트는 증가하고 중간 실패율은 높아지고 정말 다 뭐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20%와 하위 20%의 차이는 어디서 날까 하는 것을 보시면 저는 경영학과 출신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산업공학과를 했었고 산업공학이 경영학이랑 비슷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사실은 산업공학 안에서도 굉장히 기술적인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 쪽인데 저는 완전히 좀 기술적인 쪽입니다. 제가 전공한 약간 OR 쪽인 거라서 맨날 숫자만 다루고 뭐 알고리즘만 다룬 거라 이쪽은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경영에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매니지먼트거든요. 결국 관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회사들을 봤더니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패시키지 않기 위한 방법을 사람들이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냥 요거로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4단계로 나눴죠. 이건 정말 단계입니다. 그냥 지나쳐가는 단계들인 거죠. 이것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그 세모가 뭔지를 갖다 먼저 얘기를 해줘야지. 마름모가. 마름모는 진행되는 마름모는 죄송합니다. 마름모가 게이트웨이입니다. 사실은 앞에서 보셨던 그런 과정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저 직사각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중간에 근데 마름모가 좀 하나씩 끼워져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스테이지 게이트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기서 게이트라는 용어가 쓰였죠. 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문이 닫혀져 있으면 못 들어가고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중간에 저런 게이트웨이를 하나씩 둔 겁니다. 앞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보면 갈수록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근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죠. 중간중간에 저렇게 문을 하나씩 두고 앞에 것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뒤로 넘어갈 가치가 있는지를 계속 판단하고 그것 때마다 잘라나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면 3단계, 4단계 가더라도 이게 정말 아니다 싶으면 잘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좀 더 높일 수가 있겠죠. 전체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도입이 되고 실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이트의 역할은 결국 품질 통제 체크 포인트를 역할을 합니다. 사실 앞에서 나와 있는 그 게이트웨이는 정말 약간 공상품이죠. 공상품에 약간 좀 포커싱이 돼 있는데 품질을 어떤 체크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중단하는 역할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기 위한 자원을 얼만큼 투입하고 자원이라면 여기서 예산과 그 다음에 사람과 뭐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게이트의 기준은 준비성 할인, 필수 충족 항목, 권장 충족 항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앞에서 얘기 드렸던 역할들 결국 다음 권으로 넘어갈 조건이 되느냐
앞에 것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리치앤 이피거라는 분이 만든 건데요. 이것의 앞에와 이것의 차이는 사실은 여기는 대신 게이트웨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체크 포인트는 가져가게 돼 있죠. 뒤에서 이걸 다 한번 종합적으로 보시겠지만 앞에 것과 얘의 차이가 혹시 뭔지 아실 분이 있을까요? 사실 너무 스킵해서 돼 있는데요. 여기서 사실 강점으로 둔 거는 약간 프로덕트 디자인 쪽과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좀 세분화시켜 놨다는 것입니다. 컨셉을 만든 다음에 앞에 것에서는 바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바로 제품을 만들었던 반면 여기서는 그 과정을 좀 더 시스템 랩에서 디자인하는 것, 그 다음에 디테일한 디자인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여기서는 좀 더 중요하게 봤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스시그마를 통한 또 방법이 있습니다. 식스시그마 혹시 아시나요? 한 3, 4년 전에 대한민국을 한번 휩쓸었었는데요. 그 모든 회사들이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블랙벨트, 화이트벨트, 저도 아마 그린벨트인가 아마 그럴 텐데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신제품 개발보다는 회사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약간 포커싱이 된 방법인데 그게 좀 더 발전해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것까지 나와 있는 상태인 거죠. 하지만 이것은 약간 보시다시피 두 번째 매저 단계에서 보면 VOC 콜렉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제품을 좀 더 보완하고 기존 제품에서 문제점을 받아서 하는 형태의 것에 좀 더 포커싱 되어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수학적으로 접근하고 수학적으로 하는 것들이라 용어도 사실은 좀 거기에 좀 비슷한 용어들이 돼 있죠. 마지막은 이데오입니다. 이데오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디자인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사실 이 회사의 그 프로세스 티칭은 약간 아이디어 쪽에 약간 포커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중간에 신서사이즈라는 걸 넣어놨죠. 신서사이즈는 결국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들을 결합시켜서 뭔가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선 것들이 아이디어 쪽은 그냥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아이디어 디벨롭먼트 정도로 굉장히 간략화시킨 반면 이데오 쪽의 것은 이제 그런 아이디어 쪽에 좀 더 충실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 반면 또 뒤에 프로토타입은 굉장히 간략하게 돼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각각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이데오의 디자인은 약간 어떤 제품, 그 공상품보다는 약간 서비스나 이런 쪽에 좀 더 돼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의 디자인들을 하나 다 통합되어 있는 디자인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것은 다 갖추고 있는데 각각의 것들이 자기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분류시키고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들에 좀 더 포커싱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좀 더 완성도 있게 신제품을 좀 더 완성도 있고 신제품에 따른 리스크를 전부 다 줄이려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또 물어보고 싶은 거는 스테이지 게이트 대표적인 것만 있으면 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것만 따르면 다 성공을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사례로 가져온 건 레고였는데 레고도 스테이지 게이트라는 것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문제점이 가지고는 있지만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것들이죠. 얘네들도 1995년도에 이미 스테이지 게이트 프로세스가 있었지만 이미 요식화로 전락됐고 그래도 각 스테이지별로 기업들이 자칫 잘못하면 저런 것들에 빠집니다. 문서를 만들기 시작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저 문서 만드느라 거의 모든 일의 한 50%를 저거 하는데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누구든지 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각 부서별로 그들만의 이해 방식이기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간소화를 시킨 거죠. 프로세스를 굉장히 간소화시켜서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매뉴팩처링이라는 걸 분리시키고 체크리스트 다 없애고 모든 권한은 프로덕트 팀에 다 위임해버리고 그래서 해당 팀의 모든 것들을 많이 위임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수업 시간에 배우시는 인파워먼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 어떤 한 부서의 모든 것들을 위임한다는 것은 앞서 보셨죠? 하나 개발하는데 $10,000,000씩 들어가는 거. 그거를 그 팀 하나의 모든 거를 맡긴다는 게 사실 얼마나 위험한 작업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4단계로 줄여버리고 이 4단계의 과정이 1년 안에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그 다음 과정일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매뉴팩처링은 많은 단계는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근 1년 내지 2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끝내는 것이죠. 그래서 개정이 제품을 빨리 출시할 수 있게끔 프로세스를 바꾼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각각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결과는 결국 기존의 3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장 출시 아이디어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죠. 기존에 10개 내면 그 중에 한두 개 냈는데 이거 되고 나서 기존의 그 신규 프로세스는 10개 중에 한 8개 내지 9개 실제로 출시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곧바로 매출로 이어지는 형태로 일어났습니다. 스테이지 게이트웨이 굉장히 좋은 프로세스고 굉장히 단순하고 좋은 프로세스지만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을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테이지 게이트만 있으면 다 창의적인 제품이 나올까요? 예전에 많은 기업들이 그랬습니다. 저렇게 프로세스만 갖추고 잘 따르면 제품이 잘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저렇게 하기에는 고객들의 요구가 너무 세분화됐고 니즈가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예전에 배고프면 그냥 배고픈 걸 주면 됐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죠. 뭐 저희가 속된 말로 밥만 먹고 사냐고. 그것만 먹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제품에 대한 니즈도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 두 개의 이거 아시나요? 왼쪽 제품? 아시네요. 제가 참 나이는 여쭤보지 못하겠네요. 이거 아시면 상당하신 건데. 예,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3사들이 삼성이나 LG, 노키아가 전부 다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삼성에서 만들었던 블랙잭이었고 그 당시에는 사실은 매니아들 안에서는 굉장한 제품이었습니다. 어떤 심지어 매니아들은 저 안에 들어가는 프로세스를 자기가 커스터마이징을 시켰어요. 삼성에서 주는 게 너무 무겁다고 해서 자기가 커스터마이징 시켜서 그거를 배포하기도 했었어요. 그 정도의 굉장히 성공을 거둔 제품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체 시장은 아니었지만 그 매니아층 안에서는. 하지만 애플이 나오는 순간 저거는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거 찾으면서 이름이 뭐였더라 이렇게 생각이 날 정도였었어요. 이 모양은 기억이 나는데. 예. 그래서 보시면 닌텐도나 스와치의 사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닌텐도는 성능이 좋나요? PSP에 비해서 좋나요? 아니죠. 엑스박스에 비해서 좋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나오는 순간 다 평정을 했었죠. 모션 인식이라는 굉장히 다른 의미의 다른 접근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었고 그것이 고객들한테 통했습니다. 시계. 스와치 시계 많이들 차시고 있습니다. 물론 비싼 걸 차시는 분들은 마음에 안 들어 하시겠지만 예. 스와치 시계는 시계가 아니죠. 예. 제가 한 2년 전에 스와치 시계 그 손목 그 끈이 떨어져서 밖으로 갔어요. 얼마 달라고 했을까요? 그 시계가 10만 원짜리였거든요. 3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느꼈던 거는 차라리 그냥 사겠다 새 걸로. 배터리 나가면 배터리 나가도 또 2, 3만 원 받을 테고. 스와치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그런 식으로 돈을 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 제품을 시계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패셔너블한 어떤 것으로 본 거고 그것이 고객에 통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값싸게 패셔너블한 장식품으로 스와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례를 하나 드리면 필립스의 사례입니다. 너무 사실은 테드에서도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제품이 이제는 단순히 뭔가 기능을 넣는 게 아니라 고객들한테 뭔가 새로운 경험을 줄 때만이 새로운 제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이 보셨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립스 이것도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익스피리언스 플로우 포스터라는 건데, 걔들은 이제 단순히 어떤 고객들한테 새로운 것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주겠다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라는 관점, 그 다음에 그런 환경이라는 관점,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그 환경을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것을 줄 거냐는 어떤 이네이블러의 관점, 이런 관점에서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기획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그러면 앞선 내용은 다르지만 저렇게 디자인만 잘하면 창의적인 신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 사실 저는 이번 시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거라고 봅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케팅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사업부서도 필요하고 개발자도 필요하고 운영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언어도 다 다르고요. 자기가 가장 최우선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것들을 조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사실은 제가 볼 때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한 10년 정도의 경험에서 우러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예를 하나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거 정말 간단한 서비스도 아닙니다. 사실 이런 거 하나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한 건데요. 이게 사실 수많은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냥 몇 개만 가져온 겁니다. 다음 달부터 생일을 맞는 고객에게 쿠폰을 보내주세요 하는 사업부서가 그런 걸 뭔가를 냈어요.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경험을 내겠다고. 그래서 쿠폰이나 그런 시스템을 담당하는 사람한테 갔죠. 그랬더니 저희는 고객 정보가 없어서 그런 거 못해요. 저희가 어떻게 알아서 고객이 그 생일이 됐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런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면 이런 얘기합니다. 고객 정보 받으시려면요, 보안성 검토 받으세요. 보안성 검토가 뭐냐면 보안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을 어디에 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관리할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거 다 받고 나면 또 이런 얘기하죠. 개발자가 고객 정보 받고요. 받으려면 연동 규격 만들어야 되고 연동해야 되고 방화벽 설치해야 되고요. 암호화해야 되고요. 그런 것도 매일같이 하려면 배치 파일로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시려면 개발비 주세요. 얘기를 하면 사업부서는 개발비를 받으러 투자부서로 가죠. 투자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용 투자하면 그럼 얼마나 남을 수 있는데요? 얼마나 가치 있는데요? 얘기를 하죠. 다 통과했습니다. 다 통과해서 운영하는 부서에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운영부서는 이러죠. 운영은 안정화가 최고입니다. 그러니 서비스 런칭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최소한 한 달 전에 오셔서 검증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 과정이 이상하다거나 아니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게 다 다릅니다. 투자부서는 투자를 가능한 세이브 시켜서 최대한의 가치를 높이는 게 목표인 거고, 개발부서는 사업부서 요구사항을 받아서 가능하면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게 목표고요. 보안부서는 자기의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맞추는 게 우선인 거죠. 운영부서는 안전하게 운영하는 게 목표인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조화롭게 하고 잘 맞출 수 있는 것, 그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앞선 프로세스에 잘 묻어나고 잘 관리될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신제품 제품 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사례를 가져온 거는 제가 송규빈 씨가 어떤 분이신가요? 예. 이거 굉장히 분석을 잘 하셨고, 저도 사실은, 이런 면이 있었네? 저도 잘 안 써봤기 때문에 알았는데, 여기서 좀 되게 저는 재밌었던 건 이 부분입니다. 업주의 니즈 무시. 예. 하나의 서비스는 고객만 바라보는 서비스도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고, 사실은 또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 때문에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게 아무리 고객한테는 잘 돼 있어도 실제로 그런 서비스를 해줘야 될 상점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아무도 사실 상점이 싫어하면 아무도 도입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발표드릴 말씀은 이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제품 개발 쉽지 않은 과정이고,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뭐 하나 빠질 것들이 없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잘 맞추고 잘 경영할 수 있고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느냐가 사실 정말 큰 관건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예. 개발 쪽도 좀 아셔야 되고 다른 쪽도 아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정말 알아야 되는 분야고 근데 사실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개발까지 알기도 정말 힘들고요. 그 단계 조금만 넘어가도 정말 힘든 거죠. 근데 그런 것들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회사 입장에서 정말 고마운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